누님, 밤새 규정 만들까? 공항에서 동안이며 중년의 미모의 여성을 건드린 조폭들, 그녀가 군 내부 저승사자인 방첩사령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요했다. 소음이 없는 고요함이 아니었다. 수만의 목소리와 바퀴 구르는 소리, 안내 방송이 뒤섞인 거대한 혼돈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홀로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분주한 하늘 길목 중 하나인 이곳, 토요일 오후의 출발층은 여행의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그리고 그 인파 한가운데 윤나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아이보리색 리넨 바지에 하늘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만 걸쳤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지만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뚜렷한 이목구비는 오히려 동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27이라 해도 32이라 해도 믿을 법한 외모였다. 하지만 그녀의 실제 나이는 50을 넘겼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가죽 가방 안에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신분증보다 무거운 것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 육군 중장 3스타. 그리고 그녀의 직책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피와 신경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심장부 국군방첩사령부 DSSC의 사령관이었다. 경기도 과천시의 지하 벙커에 위치한 그녀의 집무실은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실을 제외하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밀이 모이고 가장 치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곳 중 하나였다. 군 내부의 부패 척결, 방첩 활동, 대테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군인이 국군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시자. 그것이 윤나경 중장의 일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김포공항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였다. 휴가. 양양행. 15시.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군. 그녀는 전광판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원도 양양. 그곳에 위치한 군 소유의 작은 휴양소에서 그녀는 꼬박 3일간 전화기를 꺼둘 작정이었다. 지난 6개월간 북의 연이은 도발과 내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들을 쳐내느라 단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했다. 평화롭군. 그녀는 자신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칼을 휘둘렀다. 그것이 그녀의 숙명이었다. 그녀는 탑승구 근처의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평화로운 공항의 소음 속으로 유독 불쾌하고 날카로운 고성이 파고들었다. 아씨, 장난하나. 이게 지금 서비스야?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였다. 3명의 사내가 데스크의 여직원에게 무언가를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마감 시간은 규정이라서. 규정? 규정이 밥 먹여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규정 타령이야. 가장 목소리가 큰 사내는 머리를 붉게 물들인 거구였다. 키는 190에 육박했고 딱 붙는 검은색 셔츠 위로 짐승 같은 근육과 문신 자국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백호. 서류상으로는 서울기동이라는 사설 경호업체의 대표였지만 실상은 김포공항 일대의 상권과 유흥가를 장악한 신흥 조폭의 두목이었다. 그의 옆에는 원숭이처럼 마르고 까불거리는 인상의 남자가 낄낄대고 있었다. 송태섭. 강백호의 이비자 돌격대장이었다. 누님, 우리가 그렇게 빡빡한 사람들 아니거든? 응? 우리 백호 형님이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비행기는 놓쳤다 치고. 이 예쁜 누님이 대신 좀 놀아주면 안 되나? 송태섭이 카운터 안으로 몸을 기울이며 공포에 질린 젊은 여직원 이하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아씨, 진짜 곱다. 냄새도 좋네. 너 몇 시에 끝나냐?
오빠들이랑 밤새 규정 한번 만들어 볼까? 노골적인 성희롱. 이하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만하시죠. 항공사 지상직 승무원들의 팀장이자 별명이 고릴라인 채치수였다. 그는 웬만한 조폭보다 더 위압적인 덩치와 험악한 인상을 가졌지만 유니폼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범 직원이었다. 강백호 씨, 영업 방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에게 하신 말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당장 사과하고 이 구역에서 떠나주십시오. 강백호는 채치수를 보며 붉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웃었다. 오, 우리 고릴라 팀장님 나오셨네. 채치수 씨, 당신이 지금 나한테 영업을 가르쳐? 이 구역? 이 구역이 다 우리 서울 기동에서 관리하는 거 몰라? 당신들 우리가 눈 감아주니까 여기서 편하게 장사하는 거야. 안 그래? 강백호가 채치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다. 비행기. 까짓 거 다음 거 타면 돼. 근데 말이야. 내 동생이 지금 저 아가씨한테 꽂혔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고릴라 내가 책임지고 저 아가씨 오늘 밤 우리한테 상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그런 망발을. 채치수가 분노로 주먹을 쥐었을 때 강백호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마지막 사내 정대만이 한 걸음 나섰다. 그는 담배에 찌든 듯한 거친 인상이었다. 백호야. 말이 너무 길다. 그냥 저 고릴라 새끼 턱주가리를 날려버려. 강백호가 시익 웃었다. 그럴까? 그가 채치수를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린 순간 커피를 주문하려던 윤나경의 발걸음이 그들 쪽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그녀의 동안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휴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떠나가고 있었다. 잠깐. 얼음처럼 차갑고 그러나 맑고 청아한 목소리. 강백호의 주먹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그를 포함한 서울 기동 일당과 겁에 질린 항공사 직원들, 그리고 멀찍이서 웅성거리던 승객들까지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 자신들이 본 기억조차 없는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윤나경은 커피숍 대신 그들로부터 5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뭐야, 저녀는? 정대만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송태섭이었다. 그는 윤나경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 연예인 같은 맑은 피부,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한 저 눈빛. 와, 형님, 저거 봐. 오늘 완전 날 잡았네. 아까 걔는 애송이었고 이 누님이 진짜다. 송태섭이 특유의 깐족거리는 걸음으로 윤나경에게 다가갔다. 누님, 구경 났어? 아니면 우리 백호 형님한테 관심 있어서 그래? 우리 형님이 한 주먹 하거든. 아니, 한 방을 하지. 그가 음흉하게 웃으며 윤나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몸매 보니까 관리 좀 받으셨나 봐. 겉은 이런데 속은 어떨지. 오늘 밤 우리 형님이랑 같이 관리 한번 받아볼. 송태섭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윤나경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움직였다고 표현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빠르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송태섭이 뻗은 손목을 잡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을 들어 올려 뻗어오는 그의 손목 안쪽을 가볍게 톡하고 쳐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 톡하는 순간 송태섭은 자신의 손목부터 어깨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과 함께 팔 전체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끄아. 그의 팔이 축 늘어졌다. 윤나경은 그 팔을 잡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가 고통으로 몸을 웅크리는 동안 그의 명치에 손가락 두 개중지와 검지를 모아 가볍게 툭 하고 밀어넣었다. 커! 송태섭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마치 거대한 망치에 맞은 것처럼 그는 숨이 막혀 꺽꺽거리며 바닥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모든 일이 1초 안에 일어났다. 채치수도 이하나도 심지어 강백호와 정대만조차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 가녀린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에이, 이게 같은 년이. 정대만이 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윤나경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싸움 경험이 많았다. 그는 주먹 대신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크게 휘둘렀다. 윤나경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대만이 달려드는 보폭에 맞춰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정대만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허공을 잡았다. 위험하다. 정대만이 본능적으로 느낀 순간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윤나경의 팔꿈치였다. 퍽! 그녀의 팔꿈치가 정대만의 턱 정중앙을 아래에서 위로 정확하게 강타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공항 바닥에 울렸다. 정대만은 그 자리에서 뇌가 흔들리는 충격과 함께 자신의 이빨 몇 개가 부러져 입안을 굴러다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대로 뒤로 벌러덩 낮아빠져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다. 이제 남은 것은 강백호 하나였다. 강백호는 붉게 물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길거리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해체였다. 저 여자는 자신의 부하 2명을 벌레 잡듯이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너 뭐야? 강백호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윤나경은 바닥에 쓰러진 2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강백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공포에 질린 강백호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다. 아까 내게 관심 있느냐고 물었지. 그녀가 강백호의 코앞에 섰다. 190에 육박하는 강백호가 170이 채 안 되는 윤나경을 내려다보는 구도였지만 그 위압감은 정반대였다. 그래. 아주 많아. 윤나경의 눈이 강백호를 스캔했다. 붉은 머리. 키는 188 전후. 체중은 90kg 이상. 근육량은 많으나 하체는 불균형. 오른손잡이. 훈련받지 않은 전형적인 길거리 싸움꾼.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아까 항공사 직원에게 상납이라는 단어를 썼지. 윤나경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너 오늘 밤 성희롱이 아니라 국가기관 시설 내 안보 위험 및 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뭐? 국가 안보? 이 미친년이 진짜. 강백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분노를 쥐어짰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윤나경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윤나경은 그 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회전시켰다. 유도나 합기도와는 달랐다. 그것은 오직 제압을 위해 만들어진 군용 특수 무술이었다. 강백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내다 꽂혔다. 쾅! 공항 대리석 바닥이 깨질 듯한 소음이 울렸다. 강백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등 뒤로 올라탄 윤나경이 그의 양팔을 등 뒤에서 꺾어 단 하나의 관절로 완벽하게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 관절이 내 체중을 못 이기고 부서질 테니까. 끄악. 이거 놔, 이년아. 강백호가 발악했지만 윤나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오는 공항 경찰의 모습이 보였다. 거기,
꼼짝 마. 뭐 하는 짓이야? 경찰관 2명이 달려왔다. 그중 선임으로 보이는 배가 불룩 나온 고판식 경장이었다. 웬 소란이야? 고판식 경장은 바닥에 쓰러진 정대만과 송태섭, 그리고 한 여자에게 제압당해 있는 강백호의 얼굴을 보고는 눈이 커졌다. 강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판식은 윤나경을 향해 곤봉을 빼들었다. 웬 여자가? 강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당장 손 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채치수와 이하나가 경악하며 외쳤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저분들이 먼저 행패를. 시끄러워. 내가 다 봤어. 이 여자가 사람들을 때려 눕혔잖아. 수갑 채워. 고판식 경장이 윤나경의 어깨에 손을 대려 할 때였다. 내 놈 지금 계급이 뭐지? 뭐? 강백호의 등을 무릎으로 완벽하게 누른 채 윤나경이 고개만 돌려 고판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방금 전 조폭을 제압할 때보다 10배는 더 차가웠다. 내 놈의 더러운 손, 내 몸에 대기 전에. 내 상사 아니 경찰청장에게 전화할 준비나 해라. 윤나경은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색 군용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고판식 경장은 그 전화기를 보고 피식 웃었다. 무슨 90년대 영화에나 나올 법한 투박하고 검은색의 구형 전화기였다. 아가씨 지금 장난해? 어디서 그런 장난감 전화기를. 당장 안 일어나? 고판식이 그녀의 팔을 잡아채려 했다. 윤나경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사령관님. 수화기 너머로 기계처럼 절도 있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윤나경의 목소리는 그 한마디로 공항 터미널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것은 아가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현 시간부로 타이거 스카이 코드 발령한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잠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타이거 스카이. 사령관 본인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거나 그에 준하는 국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발동하는 방첩사 최고 등급의 비상 코드였다. 위치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민간인 복장. 적대 세력. 민간인 3명, 그리고 이들과 유착한 공항 경찰 1명. 고판식은 유착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방첩사령부 헌병단 특수임무대 SDT 전원 즉각 출동시킨다. 5분 내로 선발대 도착, 10분 내로 본대 현장 장악. 현장 지휘는 윤대엽 소령이 맡는다. 그리고 지금 즉시 경찰청장에게 내 직통으로 연결해. 국가기관 시설 내 전복 세력 합동 수사를 제안한다고. 필승. 알겠습니다. 전화는 1분도 안 되어 끝났다. 윤나경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고판식을 올려다보았다. 고판식 경장. 맞나? 어떻게 내 이름을. 방금 내 놈이 강 사장이라고 불렀지. 초면에 사장 소리가 나올 정도면 보통 관계는 아니겠군. 내 놈의 그 더러운 유착 관계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놈들 경찰 감찰과와 우리 방첩사 수사관들이 아주 맛있게 파헤쳐 줄 거다. 무슨. 이 여자가 진짜. 고판식은 애써 태어난 척 윤나경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쿵. 공항 터미널의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의 육중한 군화발 소리가 저편 입구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행객들이 공포에 질려 양옆으로 갈라섰다. 그들 사이를 뚫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에 방첩사 헌병이라는 노란색 마크를 붙인 완전 무장한 20명의 특수임무대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은 공항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완벽하게 이질적이었다. 선두에 선 날카로운 눈매의 윤대협 소령이 강백호를 누르고 있는 윤나경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터미널이 떠나가라 외쳤다. 필승, 사령관님, 방첩사령부 헌병단 특임대장 소령 윤대협, 사령관님의 타이거 스카이 코드 발령에 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령관님, 바닥에 깔린 강백호, 넋이 나간 고판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채치수와 이하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민간인의 귀에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꽂혔다. 저 동안의 여자가? 고판식의 손에서 곤봉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국군 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3스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를 올리는 군 내부의 저승사자. 자신이 감히 그 저승사자의 몸에 곤봉을 대고 수갑을 채우려 했다. 윤나경은 그제야 강백호의 등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쓸어 넘겼다. 윤소령, 수고했다. 아닙니다. 저기 쓰러진 두 놈,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놈. 서울기동 대표 강백호 외 2명. 즉시 신병 확보해 사령부 의무실로 이송 후 지하특수조사실에 각각 격리 수감한다. 필승. 헌병대원 4명이 달려들어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는 송태섭과 정대만, 그리고 넋이 나간 강백호를 짐짝처럼 일으켜 세워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다. 이거 군발이 새끼들이 왜 민간인을. 강백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특임대원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찍어 누르자 컥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공항경찰. 윤나경이 고판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고판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고판식 경장. 현행범 비호 및 직무유기, 유착 혐의로 경찰청 감찰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시킨다. 도주하거나 입을 열 생각 하지 마. 네. 예. 고판식은 군인도 아니면서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 경례를 붙일 뻔했다. 모든 상황이 5분 안에 정리되었다. 방첩사 헌병들은 이미 현장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공항 CCTV를 확보하고 채치수와 이하나를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정중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윤나경은 자신의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하나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놀랐죠, 이하나 씨? 아, 네.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 씨는 오늘 많이 힘들었겠어요. 무서운 세상이지만 오늘처럼. 저기 저 채치수 팀장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힘내요. 윤나경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윤대협 소령에게 걸어갔다. 윤소령, 나는 예정대로 휴가. 아니, 휴가는 취소다. 사령부로 복귀한다. 예, 사령관님. 지휘 차량 대기시켰습니다. 아니. 윤나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전에 저놈들한테 내가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 저놈들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야겠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차량으로 향하던 강백호 일당에게 다가갔다. 강백호. 내 놈들이 좋아하는 관리와 교육. 내가 아주 특별하게 시켜주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운영하는 특별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내 놈들은 지옥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빌게 될 거다. 그녀의 미소는 그녀의 동안 얼굴과 어우러져 이 세상 그 어떤 위협보다도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공포를 자아냈다. 환영한다. 나의 지옥에 온 것을.
김포국제공항에서 경기도 과천시로 향하는 길은 강백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는 검은색 두건이 머리에 씌워진 채 손목에는 차가운 플라스틱 수갑이 채여 있었다. 그가 탄 차량은 창문이 모두 검게 칠해진 군용 호송밴이었다. 앰뷸런스도 경찰차도 아니었다.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바퀴가 노면을 구르는 진동과 자신을 짐짝처럼 양옆에서 압박하는 특수임무대원들의 단단한 근육뿐이었다. 송태섭과 정대만은 다른 차에 태워진 듯 했다. 의도적인 분리였다. 서울기동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다니던 그들의 유대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각자를 고립된 개인으로 만드는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강백호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붙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공포였다. 그는 수많은 싸움을 해봤고 유치장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공포는 차원이 달랐다. 경찰의 공봉이나 검사의 기소장이 주는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개인의 의지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의 공포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그동안의 여자가 있었다. 사령관이라고 불린 여자. 차량이 얼마나 달렸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 차량이 멈췄다. 철컥하는 육중한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차량은 다시 지하로 한참을 더 내려가는 듯 했다. 마침내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내려. 특임대원의 짧은 명령과 함께 강백호는 거친 손길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이 벗겨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감옥이나 유치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 벙커의 일부였다. 사방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었지만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쾌적하고 건조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먼지 한 톨 없는 복도,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는 바닥. 이곳은 사람을 가두는 곳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보관하는 서버실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깊은 두뇌이자 가장 날카로운 수술칼, 국군 방첩 사령부 DSSC의 심장부 과천 지하 벙커였다. 강백호, 송태섭, 정대만은 각각 다른 정화실로 끌려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옷을 벗어야 했다. 문신으로 뒤덮인 그들의 몸 구석구석을 무표정한 군의관과 헌병들이 기계적으로 검사했다. 그리고 차가운 소독액이 그들의 몸에 뿌려졌다. 차가워. 이게 무슨 짓이야? 송태섭이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은 그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소독액 샤워기 밑으로 밀어 넣었다. 모든 정화가 끝난 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은 아무런 표식도 없는 짙은 회색의 수용복이었다. 그들이 걸쳤던 명품 시계, 순금 목걸이, 두꺼운 지갑. 그들의 힘을 상징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강백호, 송태섭, 정대만이 아니었다. 그저 수용자 1호, 수용자 2호, 수용자 3호일 뿐이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특별 조사실로 옮겨졌다. 강백호가 들어간 방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벽도 천장도 바닥도.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바닥에 고정된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뿐이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쏴으 하는 낮은 백색 소음만이 울렸다. 고문실이라기엔 너무나도 평온했지만 그 완벽한 고립감은 사람의 신경을 갉아먹기에 충분했다. 강백호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떤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철컥.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다. 윤나경 중장이 아니었다. 그는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는 장교의 다이아몬드나 부사관의 작대기가 아닌 굵직한 원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권혁. 해군 특수전전단 UDT에서 15년을 복무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방첩사령부 특수수사팀으로 차출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별명은 해결사가 아닌 분해자였다. 그 어떤 완강한 범죄자도 그의 앞에선 부품처럼 분해되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다는 의미였다. 권혁 원사는 아무 말 없이 강백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강백호, 해병대 1사단, 병 109X기, 포항에서 근무했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내가 군 생활 중에 쓴 편지에 있던 문구다. 강백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군 복무 기록, 심지어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까지. 전역 후 6개월. 서부 트럭 터미널에서 하역 일을 했어. 성실했다고 하더군. 그러다 서울 기동의 전신인 와일드캣에 가입했지. 돈 때문에.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그 조직을 먹었어. 힘으로. 권혁 원사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는 강백호의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다. 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강백호. 넌 강한 게 아니야. 넌 그저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약한 자들만 골라서 상대해 온 거다. 진짜 강함이 뭔지 넌 잊었어. 아니, 애초에 몰랐던 건가. 권혁 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강백호의 뒤로 걸어갔다. 내가 오늘 건드린 분이 누군지 아나? 사령관. 이라던데. 국군 방첩사령관. 윤나경 중장님. 대한민국 육군 3스타. 내 상사다. 권혁이 강백호의 어깨를 마치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듯 움켜쥐었다. 강백호는 어깨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사령관님께서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참교육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지. 첫 번째 교육이다. 힘의 재정에.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근육은 진짜 힘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지. 같은 시각 옆 조사실의 송태섭은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윤대협 소령이 앉아 있었다. 송태섭. 말 많은 건 좋은 버릇이야.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윤대협이 웃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송태섭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인천의 한 낡은 수산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박순애 여사.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기서 일하시지.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다 휘었는데도 아들 내미 용돈 준다고. 넌 그 돈 받아서 저기 강백호 밑에서 개처럼 지저대며 여자나 희롱하고 다녔고. 아니야. 내가 오늘 성희롱한 그 항공사 여직원. 이하나 씨. 그 사람 내 어머니랑 같은 병원 다니더군. 같은 의사한테서 관절염 약 타먹어. 근데 넌 내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밤새 규정을 만들자고 했지. 송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번째 교육이다. 역지사지. 내가 뱉은 말의 무게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아라. 윤대협이 녹음기를 켰다. 자, 이제 말해봐. 강백호가 너희 서울 기동이 고작 공항 상인들 삥이나 뜯으려고 거기 있었던 건 아닐 테고. 진짜 목적이 뭐지? 송태섭은 무너졌다. 자신의 밑바닥 인생이 그리고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 악마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말할게요. 말할게. 물건이에요. 물건. 우리는 그냥 강 사장이 시켜서 물건만 날랐어요. 물건? 무슨 물건? 몰라요. 하지만 서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공항에서 받는 물건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 물건이 안전하게 나갈 때까지 경비만 섰어요. 서 회장? 서태웅이요. 하늘 물류 대표. 서태웅 회장. 드디어 윤나경 중장이 기다리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거대한 모니터 월을 통해 이 모든 참교육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컴을 눌렀다. 윤소령. 확보해. 서태웅. 지금 당장. 과천 방첩사령부 지하 벙커의 공기는 윤나경 중장의 명령 하나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태웅이라는 이름이 지휘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하늘 물류. 김포와 인천 두 개의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물류 회사. 서류상으로는 항공 화물 포워딩, 기내식 케이터링, 공항 면세품 운송 등을 주력으로 하는 매우 성공한 중견 기업이었다. 윤소령. 서태웅의 프로필. 예, 사령관님. 윤대협 소령이 스크린 옆에 서서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보고를 시작했다. 서태웅. 나이 48. 자수성가형 사업가. 10년 전 작은 용역 회사로 시작해 현재 김포국제공항 민간 화물 터미널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 중입니다. 정계와 관계, 특히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매우 유착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역시나 윤나경이 턱을 괴었다. 단순한 조폭 비리가 아니었다. 송태섭의 진술에 따르면 강백호의 서울 기동은 서태웅이 고용한 게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서태웅이 특별한 물건을 반출입할 때 공항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선을 끄는 양동 작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숨기기 위해 더 큰 소란을 피운다.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수법이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항경찰 고판식 경장에게 정기적인 상납금을 제공하며 현장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동안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고판식은 꼴이다. 강백호도 꼴이야. 서태웅. 이놈이 몸통인지 아니면 더 큰 몸통의 꼴이인지는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 그녀는 권혁 원사에게 연결했다. 권 원사. 강백호는 예, 사령관님. 지금 참교육 3단계 해병대 정신 주입 중입니다. 연병장에서 8강모 정신에 대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하나, 둘, 셋, 넷, 머리 박아 하는 쩌렁쩌렁한 군가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백호는 방첩사 헌병대 연병장 흙바닥에서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해병대 시절의 대가리 바가를 수십 명의 헌병들 앞에서 홀로 하고 있었다. 그의 육체적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됐어. 그만 시키고 내 사무실로 데려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강백호는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사령관실로 끌려왔다. 그의 붉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윤나경의 거대한 집무 책상 앞에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앉아. 윤나경의 목소리에 그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강백호. 넌 내가 해병인 게 자랑스러웠나? 내가 오늘 공항에서 보여준 모습은 해병이 아니었다. 그저 군복무 시절 배운 폭력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회의 암세포였지. 죄송합니다. 내게 죄송할 것 없어. 넌 내가 배신한 해병대라는 이름에 사죄해야지. 윤나경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강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서태웅. 윤나경이 본론을 꺼냈다. 강백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 놈의 진짜 주인이더군. 내 놈은 그저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받아먹는 게였고 송태섭이 다 불었다. 정대만도 마찬가지고. 넌 이제 혼자야 강백호. 서태웅은 지금쯤 내 놈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럴 겁니다. 강백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서 회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선 뭐든지 버리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군. 알면서도 개 노릇을 한 건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조폭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지?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진짜 힘이요. 경찰 고위 간부들,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과 매일 골프를 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놈은 그냥 발가락 떼만도 못하게 봅니다. 그 특별한 물건이 뭔지 아나?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개인 비행기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서 회장이 직접 세관도 거치지 않고 자기 하늘 물류 창고로 빼돌립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일부러 공항 다른 구역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공항 경찰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요. 윤나경의 눈이 번뜩였다. 일본 개인 비행기 세관 통과 안함.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었다는 뜻이었다. 강백호,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윤나경이 일어섰다. 내가 버린 해병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주지. 그녀는 강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서태웅을 잡는 미끼가 되는 거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초호화 오피스텔. 하늘 물류의 회장 서태웅은 와인 잔을 흔들며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고판식 경장의 상관인 공항경찰대 간부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미친 여자가 강백호를 데려갔다 이 말인가? 예, 회장님. 국군방첩사령부였습니다. 중장 윤나경이라고 합니다. 쨍그랑 서태웅이 와인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윤나경. 강철의 백목련 말인가? 젠장. 왜 그 여자가? 서태웅은 이 바닥의 생리를 잘 알았다. 경찰이나 검찰은 윗선을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방첩사는 달랐다. 그들은 대통령 직속의 칼날이었다. 강백호 그 멍청한 새끼. 입을 열었겠군. 어떡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어떡하긴. 꼬리 잘라야지. 서태웅이 휴대전화를 들었다. 나다. 플랜 B. 강백호. 그 새끼 당장 처리해. 그놈이 있던 곳, 그놈이 만난 놈들. 싹 다 지워. 그리고 난 지금 당장 일본으로 뜬다. 비행기 준비시켜. 예, 회장님. 서태웅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윤나경.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긴 내 하늘이야. 감히 내 비행기를 막을 순 없을걸. 그는 몰랐다. 그가 통화한 그 비서의 전화는 이미 방첩사령부의 특수감청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도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윤나경의 집무실 스피커폰에서 서태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백호. 처리하라고 하는군. 윤나경이 강백호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강백호는 자신의 사형 선고를 직접 들은 사람처럼 얼굴이 잿더미가 되었다. 이제 알겠나? 내가 믿었던 주인의 실체를.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강백호. 하지만 내 손을 잡으면 살 수 있어. 윤나경이 강백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내 놈을 처리하려 했던 내 놈의 주인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할 기회를 주지. 어때? 해병. 마지막 전투 한번 화끈하게 해보겠나? 강백호는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 깡패의 탐욕이 아닌 버림받은 해병의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명령. 내려주십시오. 김포국제공항은 다시 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 밤은 어제의 평화로운 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공항 관제탑의 핵심 요원들 그리고 보안 검색대의 책임자들은 자신들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군인들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고 있었다. 작전명 클린 스카이. 윤나경 중장이 직접 명명한 서태웅 검거 및 공항 내부 부패 세력 일소 작전이었다. 사령관님. 목표 서태웅 이동 시작. 강남 오피스텔 출발, 공항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20분. 지하 벙커가 아닌 김포공항 외곽에 세워진 방첩사의 이동식 지휘 차량 CP 안에서 윤대엽 소령이 긴급하게 도고했다. 윤나경은 전투복이 아닌 어제와 같은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지휘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 미끼는 네. 강백호 권혁 원사와 함께 민간 화물 터미널 서태웅의 하늘 물류창고 4번에 진입 완료했습니다. 서태웅의 처리팀이 접근 중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좋아. 덫은 놔졌다. 윤소령, 자네는 B팀을 이끌고 서태웅의 개인 경납고로 가. 그놈이 비행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덮친다. 어떤 저항이든 즉각 무력화해. 필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 원사. 그녀는 권혁 원사와의 무전 채널을 열었다. 예, 사령관님. 강백호. 다치게 하지 마. 그놈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하지만 서태웅의 처리팀은 청소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교육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 물류 4번 창고. 강백호는 권혁 원사가 건네준 방탄조끼를 어색하게 착용하고 있었다. 에이, 이걸 왜? 내 놈의 전 주인이 보낸 친구들이 총을 들고 올지 칼을 들고 올지 모르니까. 죽긴 싫잖아. 권혁 원사가 K1 소총의 소음기를 점검하며 말했다. 정말. 저를 죽이러. 시끄러워.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불도 켜지 않은 창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4명의 사내였다. 그들은 서울 기동의 양아치들과는 눈빛부터 달랐다. 그들은 서태웅이 직접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해결사들이었다. 강백호. 회장님이 찾으신다. 조용히 따라와라. 선두에 선 사내가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며 말했다. 강백호는 권혁 원사를 쳐다봤다. 권혁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싫다고 하면? 강백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럼 여기서 죽어야지. 사내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퍽, 핑, 핑. 창고 2층의 레일에서 3발의 비살상 고무탄이 발사되었다. 사내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방첩사 특임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쏟아져 내려와 그들을 제압했다. 강백호는 이 모든 것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권혁 원사가 강백호의 어깨를 툭 쳤다. 이게 내가 말한 진짜 힘이다, 강백호. 그리고 넌 방금 그 힘의 편에 섰어. 가자. 내 놈의 주인이 잡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김포공항 개인 경납고. 서태웅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그의 개인 제트기 걸프스트림 G650이 금방이라도 이륙할 듯 엔진음을 울리고 있었다. 빨리.
서태웅이 차에서 내려 트랩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뒤를 사설 경호원들이 따랐다. 그가 트랩에 발을 올리려던 순간 서치라이트! 경납고의 모든 조명과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방첩사 차량들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제트기와 서태웅을 향해 쏟아졌다. 밤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혀졌다. 멈춰라. 윤대협 소령의 확성기 소리와 함께 검은색 특수 전투복의 특임대원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했다. 이 개자식들이. 서태웅의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수십 개의 붉은색 레이저 포인트가 조준되어 있었다. 국군 방첩 사령부다.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젠장. 서태웅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때 포위망을 뚫고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활주로로 들어섰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사복 차림의 윤나경 중장이었다.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마치 패션쇼의 런웨이를 걷듯 서태웅에게 다가갔다. 서태웅 회장. 맞으시죠? 그녀의 동안 얼굴에는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비행기가 아주 멋지네요. 혹시 이 안에 제가 찾는 물건도 실려 있습니까? 당신을 불법 군수물자 밀반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태웅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윤나경. 중장. 당신. 큰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뒤에.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윤나경이 그의 귓가에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나는 독사의 꼬리를 잡으러 온 게 아니거든. 난 그 꼬리를 흔든 독사의 머리를 잡으러 왔으니까. 그녀는 윤대협 소령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소령. 비행기 내부 샅샅이 뒤져. 아마 우리가 찾던 물건의 장부가 저 안에 있을 거야. 필승. 특임대원들이 제트기 내부로 진입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대원이 외쳤다.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특별 화물 목록과 암호화된 USB입니다. 윤나경은 서태웅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군요, 서 회장. 당신이 당신의 주인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셔서. 그녀는 이동식 지휘 차량으로 이끌려가는 강백호와 눈을 마주쳤다. 강백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주인이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윤나경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참교육은 끝났고 개과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나경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해볼까? 경기도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 지하 벙커의 공기는 지상과는 다른 밀도를 가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곳은 특수조사실이었다. 방음벽으로 마감된 하얀 방. 책상과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만드는 그곳에 하늘 물류 대표 서태웅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야경을 즐기던 회장이 아니었다. 값비싼 정장은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했다. 이게 무슨 짓들인지 압니까? 그가 맞은편에 앉은 그림자처럼 조용한 사내에게 말했다. 분해자 권역 원사였다. 당신들, 군바리들이지. 군대가 민간인을, 그것도 나 서태웅을 이렇게 불법으로 감금해? 내 변호사, 아니 검찰총장이 지금 나를 찾고 있을 거요. 당신들 전부 군복 벗을 준비해야 할 텐데.
권혁 원사는 아무 말 없이 서태웅이 10분째 떠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서류를 넘길 뿐 서태웅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당장. 시끄럽군. 권혁 원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 낮고 무거웠다. 서태웅. 당신이 지금부터 만날 변호사는 군 검찰관이 될 거요. 그리고 당신을 찾을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당신의 주인이 보낸 청소부들이겠지. 무슨. 강백호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더군. 당신을 위해서 10년간 개처럼 일한 놈을. 당신도 그렇게 처리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서태웅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권혁 원사는 맞은편 벽에 설치된 거대한 화면을 켰다. 그곳에는 복잡한 암호로 가득 찬 컴퓨터 화면이 떠 있었다. 윤대엽 소령이. 당신의 그 멋진 개인 비행기에서 회수한 물건이요. 우리 사령부 사이버팀이 밤새도록 뜯어봤지. 당신 단순히 밀수만 한 게 아니더군. 화면이 바뀌었다. 암호가 풀린 문서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선적 목록이었다. 이게 뭔지 아나? 권혁이 물었다. 산업기계 부품이요. 정당하게 수입. 거짓말. 권혁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건 대한민국 율곡전자에서만 생산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초임계 식각 장비의 핵심 모듈이다. 이 나라가 앞으로 50년을 먹고 살 기술이지. 법으로 전략 물자로 묶여 있어 우리 우방국들에게조차 수출이 금지된 물건이다. 권혁이 서태웅의 멱살을 잡아채 화면 앞으로 끌고 갔다. 근데 넌 이 귀한 걸 일본을 경유해서 어디로 빼돌렸지? 서태웅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말해, 이 반역자 새끼야. 내 놈의 주인이 누구야? 같은 시각 사령관실. 윤나경 중장은 지휘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을 통해 권혁 원사의 모든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동안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대령. 예, 사령관님. 윤대협 소령이 그녀의 뒤에서 부동자세로 섰다. 서태웅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놈이 꼴이라면 꼬리를 흔든 머리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마쳤을 거다. 하지만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서태웅 개인의 밀수 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머리를 특정할 수 있다. 윤나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서태웅의 USB에서 나온 암호화된 자금 흐름도였다. 돈은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지만 그 최종 종착지는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성그룹과 EUSEONG GROUP. 윤대협의 눈이 커졌다. 유성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반도체, 중공업, 바이오를 아우르는 거대한 괴물. 이 나라 경제의 기둥 중 하나. 설마 유성그룹이. 서태웅의 하늘 물류는 유성그룹이 10년 전 분사시킨 자회사 중 하나다. 그리고 율곡전자는 유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지. 제놈들의 기술을 제놈들이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돈. 윤나경이 짧게 말했다. 돈 그리고 힘. 유성그룹의 황필상 회장. 그는 이 나라의 경제를 넘어 정치와 안보까지 손에 넣고 싶었던 거다. 적성국에 우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검은 돈과 그 나라에서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장받았겠지. 이건 반역입니다. 윤대협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반역이다. 바로 그때였다. 사령관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전화기, 오직 청와대와 대통령에게만 연결되는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윤대협이 마른 침을 삼켰다.
윤나경은 담담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필승. 국군방첩사령관 윤나경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무게감 있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중장.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압니까? 국가의 안보를 바로 세우는 저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임무? 윤 중장. 지금 김포공항이 마비되었소. 재계 5위인 유성그룹의 물류 라인이 방첩사의 무장 병력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보고가 빗발치고 있소. 이게 윤 중장이 말하는 임무요? 범죄의 현장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윤 중장.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황필상 회장은 이 나라 경제 그 자체요. 그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수출길이 막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윤 중장의 그 정의감 때문에 나라 경제를 통째로 말아먹을 작정입니까? 지금 당장 유성그룹에서 병력 철수시키시오. 그리고 서태웅 건은 검찰로 이관하시오. 이건 대통령님의 뜻이요. 딸칵. 전화가 끊어졌다. 윤대협이 사색이 되어 윤나경을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대통령께서. 윤나경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뜻이라고 하셨지. 명령이라고는 안 하셨다. 예. 그리고 설령 명령이라 하셔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자신의 군도를 바라보았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일개 기업인의 탐욕과 맞바꾸라는 명령이라면 나는 그 명령을 거부한다. 그녀는 인터컴을 눌러 권혁 원사가 있는 조사실과 연결했다. 권 원사. 서태웅이 아직도 입을 열지 않나. 예, 사령관님. 뼈는 몇 개 부러뜨릴 수 있겠으나. 됐다. 시간 없어. 윤나경이 지휘 통제실의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2단계 강철의 백목련 작전을 개시한다. 그녀는 윤대협을 돌아보았다. 윤소령. 서태웅을 데리고 강백호에게 가야겠다. 예. 개에게는 개를 물게 해야지. 서태웅이 두려워하는 것은 황필상 회장뿐만이 아니었어. 자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백호. 그놈이 살아있다는 것이 서태웅에게는 가장 큰 공포가 될 테니까. 윤나경의 눈빛이 거대한 용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를 마친 사냥꾼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지하 벙커의 존재 목적은 보안과 방어였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창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윤나경 중장이 강철의 백목련 2단계 작전을 선포한 순간 사령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고는 오히려 그녀의 의지에 불을 붙인 기름이 되었다. 사령관님, 유성그룹 측 변호인단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이 사령부 정문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입니다. 무시해. 지금부터 사령부는 의로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내 승인을 거치고 그 어떤 외부인의 출입도 불허한다. 하지만 사령관님, 국회. 지금 우리와 싸우는 상대는 국회가 아니야, 윤소령. 돈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국가다. 윤나경은 특별보호실로 향했다. 강백호가 머무는 곳이었다. 조사실과는 달리 그곳에는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강백호는 헌병대에서 지급한 깨끗한 전투복 하의와 면 티셔츠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붉은 머리는 짧게 깎아 해병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윤나경이 들어서자 반사적으로 일어나 부동자세로 섰다. 참교육의 결과였다. 편히 앉아. 아닙니다.
앉으라고 했다. 윤나경의 목소리에 강백호는 천천히 침대에 다시 앉았다. 강백호, 넌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해병대에서 무엇을 배웠지? 필승입니다. 틀렸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야지. 윤나경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놈의 주인 서태웅이 내 놈을 처리하라고 했다. 넌 분하지도 않나? 분합니다. 그런데 내 놈은 여기서 우리가 주는 밥이나 먹고 안전하게 숨어 있을 건가? 강백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의 불꽃이 일렁였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 놈의 주인을 직접 만나게 해주지. 내가 그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박살 내버려라. 특별조사실. 문이 열리고 권혁 원사에게 이끌려 강백호가 들어왔다. 서태웅은 책상 맞은편에 선 붉은 머리의 사내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백호? 네. 내가 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백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아직 처리가 안 됐더군요, 제가. 서태웅은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강백호가 살아있다. 그리고 방첩사의 손에 있다. 이것은 자신이 황필상 회장에게 버림받을 완벽한 명분이 되었다. 강 실장. 오해야. 내가 널 얼마나. 닥치시죠. 강백호가 권혁 원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책상을 뛰어넘어 서태웅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에이, 이건 알아. 군바리들. 뭐해. 서태웅이 비명을 질렀지만 권혁 원사는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당신 밑에서 10년을 개처럼 일했소.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사람을 패고 협박하고 내 영혼을 팔아서 당신을 지켰다고. 강백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근데 날 처리해? 내가 당신의 그 더러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해야. 오해? 좋아. 그럼 유성타워 지하 44층에 있는 그 방도 오해인가? 순간 서태웅의 눈이 공포로 굳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윤나경은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놓치지 않았다. 유성타워 지하 44층. 서태웅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백호. 그놈은 알아서는 안 될 것까지 알고 있었다. 네.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취해서 딱 한 번 말했지. 진짜 금고는 아무도 모르는 땅 밑에 있다고. 회장님의 보물들이 거기에 다 잠자고 있다고. 저 새끼 입을 막아. 서태웅이 발악했다. 강백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서태웅의 얼굴이 아닌 그 옆에 콘크리트 벽을 내리쳤다. 쾅! 벽이 울리고 강백호의 손등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난 당신 같은 쓰레기랑 달라. 강백호는 피 흘리는 손을 들어 서태웅의 뺨을 툭툭 쳤다. 난 여기서 다시 태어날 거다.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썩어. 강백호는 서태웅을 내팽개치고 조사실을 걸어 나왔다. 윤나경의 집무실. 유성타워 지하 44층.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윤소령. 지금 당장 유성타워의 건축도면 보안 시스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띄워. 그리고 권 원사. 예, 사령관님. 우리 참교육 수료생 강백호에게
진짜 해병이 될 기회를 줘야지. 특임대에 합류시킨다. 그놈이. 그 방의 문을 열어야겠다. 하지만 사령관님, 강백호는 민간인. 지금부터 그는 방첩사령부의 특수작전 요원이다. 내가 임명하지. 바로 그때 지휘 통제실 전체에 붉은색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내부의 움직임이었다. 사령관님, 방금 국방부 장관 명의로 사령관님의 직무정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령부의 지휘권이 합동참모본부 감찰실로 이관된다는 윤대엽이 다급하게 외쳤다. 용의 그림자가 마침내 윤나경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황필상 회장이 청와대를 넘어 국방부 장관까지 움직인 것이었다. 윤나경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빛나는 세 개의 별을 바라보았다. 직무정지라. 좋군. 사령관님, 내가 더 이상 사령관이 아니라면 사령관으로서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뜻이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군도가 아닌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아무런 표식도 없는 특수 방탄복과 권총을 꺼내 들었다. 윤소령, 권원사, 그리고 강백호. 그녀가 인터컴을 통해 사령부의 핵심 요원들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정규군의 작전은 끝났다. 비인가 작전을 개시한다. 나와 함께 지옥에 갈 준비가 되었나? 그녀의 눈은 강철의 백목련이라는 그녀의 별명처럼 차갑고도 아름다운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저 거대한 용의 심장을 찢어밟길 작정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심장부인 강남. 그곳의 거대한 바벨탑처럼 솟아오른 유성타워. 황필상 회장의 탐욕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건물은 철옹성 그 자체였다. 하지만 모든 철옹성에는 쓰레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유성타워 지하 5층,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혼탁한 공기 속으로 한 대의 낡은 폐기물 수거 트럭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아이디 카드. 피곤에 절은 보안 요원이 트럭 운전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양호열이라는 이름표를 단 지저분한 작업복 차림의 사내였다. 아, 예. 여기. 보안 요원이 카드를 받아 리더기에 대는 순간 트럭의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튀어나왔다. 퍽, 크, 쉿. 보안 요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권혁 원사의 손에 목덜미가 잡혀 그대로 기절했다. 동시에 윤대협 소령이 보안실의 CCTV를 무력화하고 내부 통신망을 장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사내. 강백호였다. 그는 양호열의 어깨를 툭 쳤다. 고맙다, 호열아. 백호 형.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 감옥 간 줄 알았는데. 더 큰 감옥을 청소하러 가는 길이다. 강백호는 양호열이 건네준 유성타워 내부 관리자용 마스터키 카드를 받아들었다. 넌 어서 빠져나가.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형. 조심해. 여긴 진짜 괴물이 사는 곳이야. 양호열의 트럭이 사라지고 지하 5층 폐기물 처리장에는 어둠과 함께 4명의 침입자만이 남았다. 권혁, 윤대협, 강백호. 그리고 오랜만에 맡아보는군. 이 더러운 냄새. 트럭의 화물칸, 쓰레기 더미를 위장한 비밀 공간에서 윤나경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방탄복 위에 유성타워의 청소부 유니폼을 덧입고 머리에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의 동안 얼굴은 이 기괴한 변장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직무 정지는 이미 사령부 전체에 공표되었다. 그녀는 이제 사령관이 아닌 일개 반역자의 신분이었다. 사령. 아니, 대장님. 모든 통신망 30분간 루프시켰습니다. 30분 안에 지하 44층에 도달해야 합니다. 윤대협이 손목에 단말기를 조작하며 말했다. 강백호. 길을 안내해. 예. 강백호는 이 기묘한 침투 작전의 가이드가 되었다. 그는 서태웅의 최측근이었기에 이 건물의 비공식 통로를 알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정식 엘리베이터는 황 회장의 지문 없이는 지하 40층 이하는 접근 불가입니다. 하지만 환풍구와 연결된 비상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환풍구 덮개를 열고 좁고 어두운 통로로 기어들어갔다. 먼지와 기름때 그리고 차가운 금속의 냄새. 강백호. 어둠 속에서 윤나경이 나지막이 불렀다. 네. 왜? 이 일을 하지? 넌 서태웅에게 복수하고 감형받고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강백호는 잠시 멈춰섰다. 그냥 공항에서 그 여자가 이하나라는 직원이 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채치수 그 멍청한 놈이 맞을 걸 알면서도 막아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이 저 같은 쓰레기한테 해병이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어둠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이름에 똥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윤나경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참교육은 성공적이었다. 지하 44층. 그곳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층이었다. 환풍구를 통해 도착한 그곳은 거대한 안반을 깎아 만든 벙커였다. 세상에. 윤대엽이 경악했다. 그곳은 단순히 황필상의 비밀 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개의 슈퍼컴퓨터 서버가 돌아가고 있었고 벽면에는 대한민국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국방부의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시사아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이건 백도어야. 윤나경이 중얼거렸다. 저놈. 단순히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었어. 유성그룹이 납품한 모든 국방, 공공 시스템에 이 벙커로 연결되는 뒷문을 심어놨던 거야. 황필상은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권 원사 강백호, 입구 확보, 윤소령, 저 서버, 통째로 확보한다. 당장 데이터 추출 시작해. 예, 알겠습니다. 윤대엽이 자신의 단말기를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데이터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10%, 20%. 그때였다. 철컥, 철컥, 철컥. 벙커의 유일한 입구인 거대한 강철문이 저절로 닫히기 시작했다. 적습이다. 권혁 원사가 소리쳤다. 동시에 벙커 내부의 모든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침입자, 침입자. 그리고 벙커 천장의 스피커에서 쇳소리가 섞인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철의 백목련. 윤나경 중장. 아니, 이젠 그냥 윤나경인가. 황필상 회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내 쥐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주다니. 고맙군 그래. 윤나경은 서버에 연결된 단말기를 바라보았다. 데이터 추출은 50%. 이게 무슨
강철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완전히 닫혔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혔다. 내년이 감히 내 작품을 망치려 했지. 내년 덕분에 내 계획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야.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반역자. 윤나경이 스피커를 향해 소리쳤다. 하하. 황필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벙커를 채웠다. 지금쯤 내년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국방망은 심각한 오류에 빠졌을 거다. 그리고 동해의 그 작은 섬 위로 아주 재미있는 불꽃놀이가 시작될 게야. 윤나경은 황필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너 자동 방어 시스템을. 그래. 아주 우연한 사고로 동해안의 미사일 기지가 일본을 향해 불을 뿜게 되겠지. 전쟁. 그래, 전쟁이야말로 이 늙은이의 유성그룹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나. 이 미친. 그리고 넌 그 모든 것을 막으려 했던 영웅으로 이 차가운 벙커에서 조용히 순직 처리될 거다. 아주 명예로운 죽음이지. 안 그런가, 윤 중장? 스피커가 꺼졌다. 그리고 벙커 내부의 산소 농도 표시기가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치익. 환풍구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질식사할 운명에 처했다. 윤대엽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장님, 데이터 추출 90%. 윤나경은 닫힌 강철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윤소령, 추출이 완료되면 내 목숨을 걸고 저 데이터를 지켜라. 대장님, 권 원사 강백호. 이 문 부술 수 있겠나? 권혁 원사가 강철 문을 두드려 보곤 고개를 저었다. 두께가 1미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술 폭약이 없으면 젠장. 그때 강백호가 벙커 한 구석에 낡은 배전반을 가리켰다. 그것은 서태웅이 말했던 황 회장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 이 벙커의 유일한 수동 제어 장치였다. 저걸 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관없어. 윤나경이 달려갔다. 하지만 배전반은 두꺼운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비켜. 강백호가 자신의 온몸을 거대한 망치처럼 날려 잠금 장치를 향해 몸을 던졌다. 쾅! 강백호의 온몸이 20년 넘게 쌓아온 분노와 10년간의 더러운 폭력, 그리고 이제 막 깨달은 1g의 명예를 모두 싣고 낡은 배전반의 잠금 장치를 향해 날아갔다. 그것은 강철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열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소리였다. 잠금 장치는 부서졌지만 강백호의 어깨뼈 역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으스러졌다. 그는 바닥을 나뒹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희열로 불타고 있었다. 열렸습니다. 치익. 배전반의 덮개가 열리자 그 안에는 수백 가닥의 전선과 함께 이 벙커의 모든 생명줄을 통제하는 수동 차단기가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대장님, 데이터 98%. 산소 농도 5분 후 임계점. 윤대협과 권혁이 동시에 외쳤다. 시간은 황필상의 편이었다. 윤소령, 데이터를 지켜. 윤나경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차단기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차단기에 M, A, S,
S. 매시브 아크 서지 시스템. 황필상이 심어둔 마지막 함정, 이중 보안 트랩이었다. 안 돼. 만지지 마십시오. 권혁 원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강백호가 더 빨랐다. 그는 부서진 어깨를 이끌고 윤나경을 옆으로 밀쳐내며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차단기 자체를 감싸 안았다. 사령관님. 그가 차단기를 움켜쥐고 있는 힘껏 아래로 내렸다. 콱! 수만 볼트의 전류가 강백호의 몸을 처리장치 삼아 벙커의 모든 시스템으로 역류했다. 그것은 황필상의 백도어를 태워버리고 동시에 닫혔던 강철 문을 강제로 여는 마지막 리셋 스위치였다. 강백호. 윤나경의 절규와 함께 강백호의 몸이 검은 숫덩이처럼 타오르며 튕겨나갔다. 지지직. 온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기. 쿵. 거대한 강철문이 전력 차단과 동시에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신선한 지하 공기가 벙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네. 대장님. 데이터 100% 확보 완료. 윤대협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단말기의 녹색 불빛을 확인했다. 윤나경은 쓰러진 강백호를 향해 기어갔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의 입이 재가 되어버린 목소리로 간신히 움직였다. 해, 병, 금, 지. 그는 자신이 되찾고 싶었던 해병의 긍지를 마지막 순간에 증명했다. 그는 권총으로 자신의 손을 꿰뚫었던 그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가의 심장을 구했다. 윤나경은 강백호의 타버린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동안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권 원사. 강백호. 후송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예, 알겠습니다. 윤소령. 예, 대장님. 내가 확보한 그 데이터. 지금 당장 이 벙커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분께 직접 전송해. 예. 하지만 대장님. 직무 정지. 이제 상관없다. 윤나경은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지옥의 불을 담은 듯 이글거렸다. 데이터 전송 즉시 국군 미사일 사령부 사령관 원주 비호부대로 직통 연결해. 내 인증 코드를 대고 강철의 백목련이 작전 중지를 명령한다고 전해라. 같은 시각 동해안 모처의 비호부대 지하 벙커 발사 시퀀스 10분 전 표적 일본 오키 섬 인근 공해상 확인 최종 승인 코드 유성의 하나둘 확인 미사일 사령 관중장은 모니터에 떠오른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보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직인이 찍힌 긴급 훈련 명령이었지만 그 훈련의 내용은 사실상의 전쟁이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나. 그가 망설이며 결제 버튼 위에서 손을 떨고 있을 때였다. 따르르릉. 그의 집무실에 있는 오직 단 한 사람, 국군 방첩 사령관하고만 연결되는 붉은색 비상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윤 중장? 지금. 자네. 직무 정지. 수화기 너머로 연기 냄새가 섞인 차갑고 갈라진 윤나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 지금 당장. 그 망할 발사 버튼에서 손 떼십시오. 윤 중장. 이건 장관님의 유성의 하나둘 코드는 반역자가 만든 가짜입니다. 진짜 작전 중지 인증 코드 전송합니다. 코드명 백목련의제로 지금 이 나라의 안보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미사일 사령관은 10초간의 침묵 끝에 결단했다. 그는 장관의 명령이 아닌
강철의 백목련의 목소리를 믿기로 했다. 총원, 발사 중지, 발사 시퀀스, 즉각 중단하라. 지금 당장. 그리고 이 명령을 하다란. 유성 라인. 전원 체포해. 유성 타워 130층 펜트하우스. 황필상 회장은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와인을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비호부대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기립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훔쳐보고 있었다. 그래. 불을 뿜어라. 나의 전쟁이여. 그가 와인 잔을 높이 들었을 때였다. 쾅. 夸과과광. 펜트하우스의 강화 유리창이 바깥에서 가해진 엄청난 소음과 충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무슨. 황필상이 창가로 다가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두두두두두. 그의 펜트하우스 창밖 허공에 검은색 시누크 헬기 2대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제707 특수임무단의 검은 베레모들이 로프를 타고 자신의 테라스로 강화하고 있었다. 이럴 리가. 동시에 그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쾅. 연기 속에서 검은 방탄복과 방독면을 쓴 윤대협 소령과 권혁 원사가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어떻게. 내 놈들이. 황필상은 벙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필상. 헬기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테라스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청소부 유니폼은 벗어던지고 검은 방탄복 차림에 그을음으로 동안의 얼굴이 얼룩진 윤나경 중장이었다. 그녀는 직무 정지된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받고 이 반역의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해 온 집행관이었다. 내 놈의 전쟁은 끝났다. 황필상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졌다고 생각하나?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 경제가. 닥쳐. 윤나경은 강백호가 피 흘리며 건넨 그 데이터 칩을 황필상의 얼굴에 던졌다. 내 놈이 판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 내 놈이 판 것은 이 땅에서 내 놈을 믿고 살아온 수천만 국민들이 목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 황필상의 이마가 아닌 그의 무릎을 정확히 쐈다. 탕. 끄아악. 내 놈은 영웅처럼 죽을 자격도 없어. 넌 내 놈이 판 기술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평생 감옥에서 무릎 꿇고 참회하게 될 거다. 윤나경은 쓰러진 황필상을 내려다보며 무전기를 들었다. 방첩사령부. 강철의 백목련이다. 용의 머리. 확보했다. 작전 종료. 에필로그. 그 후 한 달 뒤 대한민국은 유성 게이트로 인해 건국 이래 최대의 혼란과 동시에 가장 거대한 정화를 겪었다. 황필상의 지하 벙커에서 나온 데이터는 정계, 재계, 법조계 그리고 군 내부의 암세포를 모조리 적시하고 있었다.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대한민국은 뼈아픈 수술을 감내해야 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콜록. 전신에 붕대를 감은 강백호가 간신히 눈을 떴다. 그의 붉은 머리는 모두 타버렸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의 앞에는 고릴라 채치수와 항공사 직원 이하나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당신들이 여길 왜? 이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항 직원 일동이 모금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강백호는 그들의 감사라는 말이 자신의 으스러진 어깨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나경 중장이 완벽한 정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나가들 보게 채치수와 이하나는 세 개의 별에 압도되어 경례를 하고 좁은 병실을 빠져나갔다. 윤나경은 붕대만 남은 강백호의 침대맡에 섰다. 꼴이 말이 아니군.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다. 내가 2천만 수도권 시민과 5천만 국민 그리고 한일간이 전쟁을 막았으니까. 윤나경은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특별 사면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그의 붕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내 놈이 참교육을 수석으로 수료했다는 증서다. 윤나경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렸다. 강백호, 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은 이미 그 불길 속에서 다 치렀다. 이제 남은 인생은 국가유공자로 그리고 해병으로 떳떳하게 살아. 강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붕대 밖으로 나온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포국제공항. 1년 뒤. 어서 오십시오. 양양행. 이하나가 밝은 목소리로 승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공항은 그날의 소동을 잊은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데스크 위에는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다.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윤나경 중장은 양양행 비행기 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의 휴가는 이번에도 날아갔다. 사령관님, 유성그룹 잔당 마지막 한 놈까지 청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교관께서 이번 신입 요원들 참교육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권혁 원사와 윤대협 소령의 보고에 윤나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동안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안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녀는 강철의 백목년이니까 그녀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